자, 중개업을 보겠습니다. 중개업. 그 5페이지 세 번째 용어의 정의죠. 중개업에 관한 정의인데 시험에서는 사실상 중개업에 관한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개업에 대한 내용 꼭 이해를 해 두시는데요. 자, 용어의 정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으시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개업은 글자 수가 3개거든요. 그러니까 3가지 요소라고 이해하시는데 먼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갑과 을의 의뢰라든가 일방의 의뢰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 무료 중개행위는 절대 중개업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보수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갑과 을 간에 건물에 대한 거래, 이러한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이게 중개라고 그랬는데 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요것이 바로 중개업이에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일단 암기를 다른 사람의 의뢰, 갑의 의뢰뿐만 아니고 이렇게 을의 의뢰도 이제 일방의 의뢰도 포함하고요. 일정 보수를 꼭 받아야지만 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띠고 하면서 하게 되면 이게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개념은 일단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업이라는 개념 잠깐만 따져봅니다. 우리가 이제 판례라는 것은 법원에서 법에 대해서 해석을 내린 게 판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판례고 이거는 법원에서 내리는 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권 해석이라는 걸 들어봐요. 유권 해석. 이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법에 대해서 해석을 내린다. 그럼 이걸 유권 해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리잖아요. 그럼 이것도 유권 해석이에요. 그래서 일단 유권 해석과 판례가 있는데 어쨌든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법원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우리는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이 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한 번 정도 한 행위는 절대 업은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리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영리성이 있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게 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중개업이라는 것은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개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개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러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행위, 소개행위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수수료를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름 아닌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도식은 대단히 중요한 도식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수수료 받고 했다. 그럼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중개 해당이 안 됐습니다. 처음서부터 중개 해당이 안 되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잠깐 더 연습해 보면 자동차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동차 거래를 소개했거든요.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 거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수료 받고 소개하고 다녔다. 그러면 중개업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업이 되기 위해선 처음 전제가 중개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선이라는 것은 소개라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갑이 이 토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수익을 최대화시키면서 팔아칠 수 있겠는가. 이걸 갖다가 이 A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A가 이 토지를 너무 크니까 한꺼번에 팔아치우지 말고 이걸 분할을 해라. 쪼개가지고 200평, 300평면으로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분양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름 아닌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이게. 그러면 부동산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준다. 이건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행위를 이걸 해봤자 이거는 중개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중개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소개가 아니니까. 그러면 컨설팅이라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수료받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역시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또 분양대행이라는 거 있거든요. 분양대행은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상가 건물을 A 건설사가 건축을 했어요. 상가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분양할 수도 있거든요.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나 대신 분양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자 B가 이것을 분양을 대신해 줬어요. 이거를 그러면 분양을 대행해준다. 분양을 대신해주는 행위도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죠. 건축주의 입장에서 대신 팔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 간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대행도 역시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가 아니죠. 그럼 분양대행을 아무리 많이 수수료 받고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개업이 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분양대행하는 행위는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왜 중개업의 개념 정의가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죠. 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등록은 일종의 영업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를 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중개업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등록이란 절차를 시군구청장에 가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요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법 제9조 1항의 조문입니다. 그래서 9조 1항에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중개업이 아니라면 우리 법에 따른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만을 한다든가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만을 한다. 그럼 이때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개수수료라는 걸 들어봤는데 이 중개업에 대한 대가, 중개업자가 하는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뭐냐? 이거 대가가 바로 이게 다름 아닌 중개수수료예요. 그러면 중개수수료는 우리가 한 푼도 더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 법이 정해놓은 그 한도를 초과해서 한 푼도 더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중개수수료는 이만큼만 받으라고 정해놨거든요. 근데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중개수수료이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그 대가는 우리 법이 정해놓은 수수료 한도 내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개업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 규정의 적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컨설팅을 해주고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분양대행을 해주고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이 없으니까 이거는 수수료 초과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중개업의 개념적인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모든 출발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개에 해당이 돼야 되고 이 중개를 업으로 한다면 중개업이 되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요하는 것이고 이 중개업이라면 그 대가는 중개수수료 규정에 따라서 받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이 거꾸로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도 없고 이에 대한 부수는 알아서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알아서 받으면.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를 또 일단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중개업의 정의 다 봤고요. 이제 네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업자로 합니다.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의 동그라미예요. 이제 근데 들으셨던 것 같은데 열심히 받아 적으시는 분이 없네. 적을 필요 없죠.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을 듣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적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책에 물론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브노트 같은 게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나중에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듣는 게 중요하다.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중개업자정인데 중개업자는 개설 등록만 기억하자 바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를 친 겁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라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게 끝이에요. 아까 우리 공인중개사 정의에서는 뭐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자격 취득,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게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고요. 중개업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자의 이제 종류도 마찬가지요. 종류로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개업자의 종류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는 중개업자의 종별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래서 중개업자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중개업자가 있어요. 이 법인인 중개업자는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예요. 이 자가 법인인 중개업자고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있어요. 그럼 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이 자. 그럼 아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종류에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는 서랍 속의 공인중개사,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었고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있거든요. 둘은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틀린 표현인 것 같아요?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이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사무실을 여신 공인중개사라고 그랬죠.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로서 사무실을 여신 분이죠. 그럼 둘이 개념이 같다. 되치나 매치나 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분이죠.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이거는 중개업자 입장에서 본 거고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예요. 이분이 바로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중개업자가 더 있어요. 중개인이 계시죠. 중개인. 근데 중개인은 지금 우리 법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이분은 법 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중개업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이 중개인이란 표현은 국법시대에 쓰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앞으로 이제 강의하면서 중개인이란 표현을 계속 쓸 거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현재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중개업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중개인이란 표현은 계속 쓰겠습니다. 계속 쓰고 대신 부칙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 그러면 중개인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중개인이 과연 누구냐? 정확하게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인의 연역. 우리 지금 해방 후에 말이에요.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소개영업법이 있었는데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 시절에는요. 이때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었거든요. 없었고요. 누구나 다 시구읍면장이죠. 시구읍면장한테 신고만 하면 바로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신고만 하면. 그래서 이 신고라고 되신 분들 이분들이 첫 번째 중개인이에요. 이분들이 소개영업법 시절에 신고하고 되신 분들 그 다음에 1961년도에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196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6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있었고 19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제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은 도시에서는 이들의 잠잘 곳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주택이라는 게 쉽게 지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주택이라는 이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70년대, 80년대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이 중개업자가 되신 이 중개인들, 이분들이 여기 일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개정하는 수준에는 도저히 이걸 규제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1983년도 12월 말이었죠. 이때 부동산 중개업법의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개업법을 새로 폐지를 하면서 이 법을